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36회 채식주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사람들의 생각과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난나입니다. 철학과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은 마크입니다. 네, 교육과 미래에 관심이 많은 나폴스입니다. 오늘 원래 노이만 님도 계시는데 잠깐 좀 시간이 걸리신데요. 그래서 늦게 오신다고 지각하셨습니다. 중간에 슬쩍 그 잔잔한 목소리가 끼어드실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 이제 나폴스님 오랜만에 같이 참여하시게 되셨는데 2주 동안 뭐 하셨어요? 일단 전 2주 동안 되게 잘 보냈고요. 이제 제주도 여행도 좀 다니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일상 복귀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오로지가 저의 휴가를 다 보내고 첫 일상 복귀인데 힘들었는데 막상 또 오니까 다시 새로 시작하는 느낌도 들고 새로 오는 그 초대하는 페달 느낌도 나고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힐링 많이 하셨어요? 힐링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비도 엄청 많이 오지 않았어요? 비 막 날씨가 하루에만 더 바뀌더라고요. 막 폭염주의보였다가 풀리니까 바로 또 호우주의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캠핑을 5일 계획했는데 이틀밖에 못했어요. 3일 내내 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저번 주에 약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번 주에 좀 지쳤거든요.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원래 저는 정리가 딱딱 돼서 그걸로 맞춰서 나가는 편인데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제 믿음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좀 정립하는 시간을 한 주 동안 보냈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제 일요일 날 확실하게 그거를 다 정리를 끝내고 끝마치고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뭐에 대한 고민이에요? 뭐 진로? 진로라기에는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하고 있는 네네. 그렇죠. 그런 하고 거. 있는 그 쉽게 말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있는 거에서 앞으로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더 어떻게 갈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고 제가 거기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살던 동네에서 이사를 했어요. 강남 파락군? 거기 아닌가요? 강남에서 송파구로 이제 구도 바꾸고 사실 구도 바뀌었고 동네가 이제 되게 오랜만 이사를 좀 자주 다닌 편이에요. 이사를 좀 자주 많이 다닌 편인데 그래도 되게 20년 동안 머물던 동네를 떠나게 돼서 아직도 약간 남의 집 같긴 해요. 오늘 또 집에 갔다 왔는데 좀 남의 집에서 오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약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가 요즘 다 신기하더라고요. 없던 게 생기고 막. 그러면 오늘도 이제 댓글 하나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순둥이 황토끼님이 매트릭스, 이제 마크님이 했던 주제죠. 매트릭스에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2부까지 격렬한 논쟁 잘 들었습니다. 2부 마지막 부분의 논쟁을 들으면서 전 개인적으로 인간의 의식의 진보에 대해선 큰 흐름으로 봤는데 분명히 발전해 왔고 발전해 가고 있다는데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편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은 현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전쟁 포로에 대한 대우나 전쟁 중 민간인에 대한 대우,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등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예전보다 못하거나 비슷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성, 계급, 인종, 장애 등에 대한 평등 의식의 수준만 보더라도 분명 인류는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다 보니 댓글이 너무 장황하게 됐는데 아무튼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감각과 나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그냥 바라볼 뿐이다 라는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순둥이 황토끼리 댓글과 저에 대한 지지 감사합니다. 편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순둥이 황토끼님은 전에도 몇 번 후원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청취자분이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둥이 황토끼님. 이번 주 대주제가 이제 음식이죠. 첫 회는 마크님이 음식과 진화에 대해서, 두 번째는 노이만님이 위험한 음식에 대해서 다뤄주셨습니다. 이번 주 주제를 설명하는 3가지 키워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생태주의, 동물보호, 지속가능입니다. 주제가 무엇일지 감이 오시나요? 요즘에는 사회적으로도 트렌드? 좀 핫하고 많이 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채식주의입니다. 먼저 용어 설명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비건이라는 단어는 19세기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1944년 베지테리언 소사이어티 멤버들이 유제품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에 대한 개념을 탐구하던 중 비기닝과 베지테리안을 결합해서 비건이라는 용어를 제시했고 유제품도 거부하자는 채식주의 개간지 비건 뉴스가 창간이 되었습니다. 잡지 창간과 거의 동시에 이 비건 협회가 설립이 되었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11월 1일을 세계 비건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건주의라는 거는 이제 비건의 음식 철학을 기반으로 어떤 형태로든 동물을 도살, 착취, 감금하는 것에 반대하는 강력한 동물 보호주의를 뜻하기도 하죠. 우리말로는 채식주의,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뜻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채식주의자 하면 우리가 무조건 살코기 안 먹고 이제 풀만 먹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채식주의자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이 채식을 선택한다면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개인 선택과 신념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런 분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철저한 과일만 먹는 플루테리언이 있어요. 이들은 동물성 성분을 완전히 배제한 식단만을 고집합니다. 이들 중에 이제 극단적인 일부는 인위적으로 나무에서 따는 것조차도 반대하고 저절로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을 이제 바닥에서 주워 먹는 것만 해야 된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과일과 견과류 씨앗에도 이제 배란세포 같은 생명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씨앗도 땅에 심어줘야 된다. 씨앗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과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도 하죠. 이제 자이나식 채식주의가 이런 형태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과일과 채소만 먹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런 채식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비건이 있어요. 이들은 고기와 알 같은 난류, 그 다음에 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죠. 이들은 대체로 식습관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 착취에서 나오는 제품들, 이제 가죽, 피코트 이런 것들도 다 반대를 해요. 그리고 락토 베지테리언은 과일과 식물, 유제품은 먹지만 난류는 먹지 않아요. 알 종류를 먹지 않는 거죠. 인도나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채식주의가 이런 락토 베지테리언입니다. 이들은 이제 치즈를 먹을 때도 식초나 레몬즙으로 굳혀 만든 빠니를 이용한 치즈만 먹어요. 저도 몰랐는데 치즈 응고제로 쓰이는 레닛이 송아지를 도축해서 얻은 것이래요. 그리고 오보 베지테리안은 과일과 식물, 난류는 먹지만 유제품은 먹지 않아요. 그리고 페스코 베지테리안, 이들은 생선을 먹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이제 동물의 고통에 반대해서 채식을 택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류는 대뇌피질과 지능이 발달하지 않아서 고통을 느끼지 않으므로 생선까지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따르는 건 또 아니긴 해요. 폴로는 그리고 닭고기만 먹고 붉은 살코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육식주의라는 단어도 쓰죠. 그리고 마지막 플레스테리언. 요즘에 이제 나온 단어인데요. 유동적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철저한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채식을 지향하고 육식을 줄이는 방향성 내에서 채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예시로는 이제 국내 비덩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비덩어리주의라고 해서 덩어리 고기는 먹지 않고 육수 등의 곡물들은 괜찮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국의 식단에 육수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덩어리는 먹지 않고 국물 정도는 괜찮다라는 채식주의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다양하죠. 이렇게 다양한 채식주의가 있는데 주변에 채식주의자를 있거나 본 적 또는 실천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채식 실천해봤는데 페스코 베지테리언 제가 한 4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육고기는 아예 안 먹고 그 생선만 먹고 그러니까 해산물까지만 먹는 그 베지테리언을 제가 했었는데 그 경험담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네. 얼마나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얘기하면 좀 긴데 좀 짧게 말을 할게요. 네, 말하다 보면 노이마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게 된 계기는 그 전부터 사실 관심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소설을 읽고 나서 그게 채식을 장려하는 그런 소설은 아니지만 거기에 나온 표현법들이 되게 섬뜩하거든요. 그게 막 상상이 되면서 막 피가 떨어지는 게 상상이 되면서 그다음부터 육고기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제 친구 중에서도 비건인 친구가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결정적으로는 그 작가가 기억 안 나요.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 네, 맞아요. 그쵸?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부터
아, 내가 채식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이제 비건으로 바로 가는 거는 저도 이제 작심삼일 할까봐 그래도 할 수 있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을 하자, 해산물까지만 먹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하고 나서 좋았던 건 뭐냐면은 몸이 되게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초반에 한 일주일 정도는 뭔가 약간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하거든요. 이게 건강해지지 않는 기분인데 좀 시간이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몸이 되게 가벼워지고, 가장 좋았던 게 피부가 정말 좋아져요. 피부가 정말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피부가 너무 좋아진다고 다 칭찬했거든요. 마크님 원래 피부 좋잖아요. 아, 근데 여드름이 막 갑자기 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진짜 싹 사라졌어요. 그 채식을 할 때. 근데 안 좋은 점은 일단 외식을 잘 못하고 거기 가서 눈치 보이고, 또 밥 먹은 것도 먹을 게 없어요, 사실. 채식이 몸에 오히려 안 좋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채식을 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빵이나 이런 거, 케이크 같은 거 먹다 보니까 채식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채식도 내가 정말로 식단을 조절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은 채식이 몸에 안 좋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육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걸 피해 먹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빵, 뭐 케이크 이런 거를 주워 먹다 보니까 오히려 몸에 더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단 조절하려고 막 요리하는데 그것도 시간 많이 걸리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그만둔 거는, 제가 이제 그때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면서 취업하는데 다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혼자서 막 채식한다고 안 먹기 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육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름 이제 작심삼일 하기 싫어가지고 블로그에 뭐 채식 일기도 썼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내 식단을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 4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의지가. 근데 정말 다이어트 할 때도 사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단을 이렇게 고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채식 식단만을 찾는 거는. 나플스님은 있으세요? 저는 사실 플렉시인데 그렇게 플렉시라고 딱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채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다. 그래서 마크님 같은 경우 저랑 블로그 친구거든요. 그래서 마크님이 맨날 올리는 걸 봤어요. 하면서 마크 대단하다. 맨날 요리하고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홍정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올가니카 현재 이제 그 대표이기도 하고 뭐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제가 7막 7장을 되게 재밌게 읽어서 그 사람을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고 많이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비건이거든요. 그래서 비건을 하면서 여러 개의 글들을 올리는 걸 보면서 되게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비건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 먹기가. 그리고 급식 같은 경우에서도 거의 다 고기가 그쵸. 거의 기본으로 많이 깔려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또 지도하는 입장에서 안 받고 안 먹는 것도 좀 웃기고, 그리고 오히려 급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또 안 먹어버리는 건 또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또 오히려 더 안 좋다는 생각을 들어서 급식은 다 먹고,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고기를 이제 최소한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랑 먹을 때 정말 가끔 외식으로 먹을 때 정도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꽤 됐죠. 저도 한 1년 된 것 같아요. 1년 반. 환경에 관심이 좀 생기면서 제가 아마 2019년도 초부터 이제 환경 관련된 책도 좀 많이 읽고 환경 교육을 따로 애들한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뭐 플라스틱도 안 쓰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중에 또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가서 좀 더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한번 그렇게 마크님하고 거의 똑같은 계기예요. 저도 이제 한강의 채식주의를 읽고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그 한국 고등학교에서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닭고기까지만 먹고 이제 육고기, 빨간 고기는 안 먹는 거를 했었는데 정말 쉽지 않고, 친구랑 만나거나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만 빠지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이제 실패를 했었는데, 대학에 가니까 제가 갔던 대학교에서 1학년 때 이제 전공 필수로 철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철학 교수님이 비건이셨고, 그리고 그때 했던 수업이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었어요. 여러 가지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예 정말 본격적으로 배우고, 이제 그분이 한국에서 비건을 실천을 하시는데 약간 플렉시로 하세요. 그러니까 뭐 정말 뭐 빠지기 어려운 모임이 있을 때는 먹되 비동주의처럼 덩어리는 먹지 않는 방법, 내 돈으로는 안 사는 방법, 누가 사준다고 할 때는 뭐 먹어도 뭐 내 돈으로는 안 사고, 그런 거를 처음 접하게 해주신 교수님이라서
그때 이제 저분 저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내가 했을 때는 한국은 안 된다. 한국에서 하는 거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천하시는 분 보고 그리고 그때 제 친구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비건을 실천하는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 친구는 철저한 편이었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플렉시로 하더라고요. 취업하면은 이제 회식 나가고 이러는데 너무 그런 말 많이 듣는 거예요. 비건이야? 왜 비건이야? 건강에 안 좋다던데? 한번 먹어봐. 못 먹는 건 아니지? 뭐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고 일일이 다 설명해주는 게 피곤하니까 자기 돈으로는 안 사 먹는 방식을 좀 택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와 비교하면은 요즘에는 비건이란 단어도 사회적으로 많이 좀 접할 수 있고 실천하시는 분들도 꽤 자주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매체에서도 좀 나오는 편이고 사람들이 자연, 환경, 기후 이런 얘기하면서 많이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비건 제품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 더 다시 한번 실천을 좀 더 제대로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좀 추가해서 말하자면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채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식 선택권을 줘서 학생들 이제 급식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해서 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꽤 시끄럽습니다. 뭐 영양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 이러면 애들이 더 안 먹을 거다부터 해서 뭐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는 이미 일주일에 한 번 채식을 하고 있죠. 시청 급식이요? 네네. 시청에서 나오는 식단을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채식으로 하자라는 거를 전 시장님이 도입을 하셔서 실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 일 안에서. 그럼 사람들은 왜 채식을 했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처음에 채식을 시작한 게 언제였는지 그리고 왜인지가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간은 고기를 먹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고기를 애초에 취하기가 힘들었고 어떤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때 마크님하고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진화의 과정에서 이제 고기를 먹게 됐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더 진화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었는데 그걸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채식의 역사는 되게 오래됐어요. 가장 오래된 종교 중 하나인 이제 힌두교와 불교에서 이제 채식을 실천하고 있죠. 힌두교에는 아힘사라고 하는 비폭력 신앙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물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는다면 이제 나쁜 카르마, 즉 업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윤회와 환생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카르마와 업이 쌓인다면은 다음 생에 업보를 받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인도의 30에서 40%의 힌두교인들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다고 하죠. 이제 기본적으로 5억 명의 이제 채식주의자가 역사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있어 왔던 거예요. 불교도 이와 비슷한데요. 열반경, 법망경, 법구경, 능가경, 화엄경 이런 초기 경전 니까야에 있는 부처님이 살생을 줄이고 육식을 줄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이제 불성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제 살생은 금하고 그 몸 안에 불성을 해치는 죽은 동물의 시체가 쌓인다면 연민과 자비심을 기를 수 없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살생과 육식 금지의 원칙들은 그 당시 이제 동물 희생 제사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지배계급에 착취당하는 대중의 고통이 반영되었다고도 해요. 그냥 먹지 마라기보다는 그런 문화적인 인권적인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 힌두교와 불교 문화권에는 고기를 아예 먹지 않는 채식주의 식단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사찰 음식은 그 역사도 아주 깊고 다양한 채식 음식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이제 근본이 되었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 웹툰인 차이니즈 봉봉 클럽 북경편에서도 중국의 채식 사찰 음식을 다룬 회차가 있어요. 7화 인크레더블 베지터블에 보면은 1922년 상하이에 오픈해서 80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불교 음식 요리점의 북경 분점 공덕님이 소개되어 있어요. 채식의 역사가 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고 건강한 채식 음식들을 개발했는지를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진짜 가서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하고 이 회차도 한번 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우리나라 불교도 이런 사찰 음식들이 잘 발달되어 있죠. 불교는 오신채라고 해서 고기뿐만 아니라 이제 마늘, 부추, 파, 달래, 흥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뿐만 아니라 이런 오신채를 아예 넣지 않은 음식으로 이루어진 식단이 사찰 음식이죠. 사실 전 너무 놀랬던 게 마늘, 파 이런 게 안 들어간 한국 음식이 있나 싶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불교 역사도 굉장히 깊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쭉 이어온 우리나라의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사찰 음식이 되게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불교의 살생 금지는 자기 자신의 살생을 금하는 거기 때문에 신도가 시주한 음식은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이것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예 안 먹으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신도가 기부하고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공드린다? 공양? 공양, 그쵸. 공양으로 올린 음식은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 흥거가 뭐예요? 흥거도 제가 잠깐 찾아봤었는데 아위라는 미나리과의 풀이라고 해요. 주로 그런 풀들 별로 안 좋아하네요. 마늘, 부추 이런 파 그쵸, 되게 다 풀들인데 그렇구나. 그쵸. 이게 되게 자극적인데 이게 왜 반대하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열이 이렇게 난대요. 이런 게 이제 기운을 일으켜서 몸 안에서 어떤 음욕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을 금하는데 실제로 이런 음식들이 혈액순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자극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먹으면은 이제 열이 나고 그 열이 이제 불필요한 어떤 욕망들, 인간의 욕구들을 자극한다고 해서 되게 금한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전 특히 마늘 킬러라서 마늘 없는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스님들은 다 안 드신다고 합니다. 일본도 이런 불교 문화가 되게 오래된 나라죠. 이제 채식 문화가 있는데요. 되게 흥미로운 사건도 있었어요. 아예 이제 지배층의 최정점에 있는 쇼군이 동물들을 죽이는 걸 금하고 이런 살생 금지 법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도쿠가와 츠나요시가 일본 전체에 이제 살생 금지 법령, 발음하기 조금 힘든데 쇼류 이와 레미노 레이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어서 이거를 이제 1687년에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쿠가와 츠나요시는 동물들, 특히 개를 엄청 아껴서 개를 때리거나 죽이는 것도 강력하게 금지했고 쇼군이 지나가도 개와 고양이를 묶어두지 말고 지나가게 해도 괜찮다. 이런 내용의 법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좀 이상하죠? 그때 당시에 법령 발표할 게 많았을 텐데 꼭 이런 동물을 보호하는 법령을 왜 발표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쇼군의 어머니인 케이쇼인이 쇼군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지 않자 살생을 금하고 덕을 쌓아야 한다는 승려 류코우의 말을 듣고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는 설도 있고요. 전국시대 이후에 이제 생명경시 상상이 팽배했던 중세 일본에서 이러한 살상 분위기를 좀 완화하고 생명 존중을 좀 그런 가치를 퍼뜨리기 위해서 안정을 추구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츠나요시는 당시 어린이와 병자를 버리는 풍습이 일본에 있었는데 이거를 금지하고 이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채식을 많이 선택했죠. 서양은 어떨까요? 서양은 사실 채식주의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채식주의를 검색을 해보니까 주로 20세기 이후에 이제 건강과 윤리,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채식을 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로 유명한 18세기의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은 선은 쾌락이고 악은 고통이라고 말한 사람이죠. 저희 고등학교 때 윤리 문과를 택하신 분들은 윤리를 공부할 때 한 번씩 꼭 들어보고 꼭 외우는 그런 철학자예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쾌락의 질적 차이도 주장한 후대의 존 스튜어트와는 달리 오로지 그 쾌락과 고통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쾌락은 많을수록 좋고 고통은 적을수록 좋다고 얘기했었죠. 동물권의 대표적인 학자인 피터 싱어는 그의 이런 논리를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적용합니다.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으니 이들의 고통의 양을 줄이는 것은 선이고 늘리는 것은 악이라는 거죠. 피터 싱어 한 말을 인용해보면 완전히 성장한 말이나 개는 갓난아이 또는 태어난 지 일주일이나 한 달이 지난 아이보다도 훨씬 합리적이다. 문제는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사고할 능력이 있는가 또는 대화를 나눌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죠. 이런 이유로 서양에서는 채식주의가 신념을 따르는 주의로 크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제 노이만님과 함께 채식주의를 선택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만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잔잔한 음성이 이렇게 살짝 스며들면서 진지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오로지 패널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채식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점점 채식을 따르고 이런 게 얘기가 될까요? 왜 사람들이 점점 채식을 하고 있는지
일단 먼저 마크님은 얘기를 해주셨죠. 그 동물 해방에서 읽은 주로 동물권에 대한 얘기였죠. 그리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제가 그 책을 읽기 전에는 채식에 대해서 아예 몰랐어요. 정말 무지한 상태여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잡식 동물이고 고기를 먹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동물 해방이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동물을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동물을 공장형으로 물건처럼 사육시키고 단순히 우리의 식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비윤리적이다라는 걸 많이 담고 있어요. 그 책에서. 그런 부분에서 육식을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약간 너무 고통을 주는 게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런 게 조금 다큐멘터리나 여러 갈래로 퍼져 나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채식주의라는 그런 하나의 문화가 탄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크랑 비슷한데 다른 게 뭐냐면 마크는 윤리적인 이유인 거죠. 공장식? 그렇죠. 공장식 축산. 공장식을 해서 그 동물들을 물건처럼 본다는 거. 근데 저는 저도 공장식이 문제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이제 원래 소고기를 생산하려면 많은 나무를 베고 거기에다가 이제 옥수수를 심고 이런 걸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라든지 환경 파괴가 심해서 저는 그래서 약간 비건을 하지 않을까. 저의 선택 이유이기도 하고요. 노이마님은 채식주의를 접하신 적 있나요? 무슨 실천을 해보거나? 저는 한 번도 없고요. 마크 말씀 듣고 그 공장형의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동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저는 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서 동물들이 동물들을 사냥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면 정말 잔인하게 사냥을 해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숨도 끊어놓지 않고 그렇게 생명을 뺏고 그렇게 이제 먹이를 먹는데 그래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축 과정이 전부 다 이제 현대화돼 가면서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점점 저는 개선이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동물들이 이제 자라나는 환경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또 도축이 되기 전까지는 좀 윤리적인 문제로 이제 동물들을 보살핀다거나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노력도 저는 최근에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점점 저는 개선 중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오늘 바로 다룰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건, 채식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채식을 왜 사람들이 선택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알아봤어요. 대표적인 이유들을. 먼저 아까 마크님도 말씀하신 책이고 저도 이제 이걸로 수업을 했었죠. 그 동물권의 대표적인 옹호자이자 종차별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킨 철학자가 피터 싱어예요. 그가 쓴 이제 동물 해방에서는 학대받고 착취되는 동물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는 동물들이 아무런 효용도 없는 동물 실험에 자연인하게 이용되고 있고 인간의 과도한 육식 문화에 동물들이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갇혀서 생명이 아닌 자원으로 마구잡이로 도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동물권이 채식주의의 첫 번째 이유죠. 서양에서는 사실 동양에서보다 오랫동안 동물권이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 서양의 근대 철학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는 동물을 움직이는 기계라고 하면서 어떤 도덕적 지위도 없다고 했었죠. 인간은 자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본능에 움직이는 동물들을 기계로 한정시킨 거죠. 그렇게 인간은 유일하게 영혼이 있는 생명체로 격상되고 동물은 영혼 없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비인격적인 영혼 없는 존재로 격화되었습니다. 기독교 또한 오랫동안 동물을 존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유대교 히브리 성서 이제 구약 성서에 보면은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 있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 인간이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이성적 존재여서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고 대표적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동물은 이성과 정신을 소유하지 않았고 그들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며 동물은 그 자체로 어떤 도덕적 지위도 갖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약간 사족을 붙이자면 기독교인으로서 약간 사족을 붙인다면 요즘에는 이제 노아의 방주도 보면은 인간만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모든 동물을 이제 쌍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이제 구원의 대상으로 받고 창세기에 기록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는 말이 있지만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제 지배하라는 말이 좀 바뀌었어요. 공존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라는 주장도 이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피터 싱어가 처음으로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재정의한 거죠. 그래서 이런 동물들도 고통과 쾌락이 있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터 싱어는 영혼의 유무가 이성을 할 수 있는 이성적 판단의 존재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고통을 느끼는 존재 그거의 의무에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럼 이러한 동물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물권이 있을까요? 그리고 있다면은 인간이 이런 동물의 권리를 정하고 보호해줘야 할까요? 동물권이 인권 같은 개념이죠. 인권은 인간의 권리고 동물권은 동물의 권리인데 그것도 인권처럼 하나의 권리로 인정을 해줘야 되나? 동물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권리가 있을까라는 게 질문인 거죠. 네.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권도 저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권이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통적으로 믿는 허구의 뭔가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인권이란 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는 이유는 그걸 믿음으로써 사회가 더 안정되고 좀 더 다수에게 이익이 가니까 인권이란 걸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다 같이 믿고 있는데 동물권도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겠죠.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끼리 그냥 만들어내는 거고 그거를 만들려면은 우리에게 이득이 와야지 동물권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물 또한 동물도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허구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무언가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원래 권리들은 다 어차피 인간이 만들어낸 거긴 하니까 당연히 그런 점에서 뭐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는 것보다는 인간이 규정한 거라고 보고 그 질문이 동물권이 있다면 보호해줘야 되는 이유까지인가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권리의 확장인 것 같아요. 말한 것처럼 권리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우리가 인간이 점점 진보하면서 뭐 인권을 만들고 아동권을 만들고 여성 인권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권리의 확장과 세분화되는 거라고 봐요. 인류의 역사와 발전을 보면.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면 만약에 동물권을 또 만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걸 확장하고 그거를 보장해 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보호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